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 이종찬 회고록 숲은 고요하지 않다를 읽고 있습니다. 네, 군문의 첫 발을 내딛다 라는 3장 부분 후반부를 읽어가겠습니다. 군문의 첫 발을 딛다였네요. 네, 오늘 읽을 순서는요 139쪽부터 읽어가겠습니다. 네, 소제목은 얼마나 오래 기다리던 결혼이었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제가요 1960년 육군 소위로 결혼입니다. 나는 이미 앞에서 말한 대로 나의 아내 윤장순 없는 인생을 생각해 본 일이 없다. 나의 육사, 그녀의 이화여대 4년 세월은 사랑과 연애로 수놓은 시기였다. 우리는 만날 수 있을 만큼 만났지만 그 시간은 늘 부족하고 아쉬웠다. 헤어진 그 순간부터 다시 그리웠다. 여름철 남들이 연인과 함께 휴가를 즐기던 기간에 나는 늘 하계 군사훈련을 받아야 했고 그녀는 나 없는 서울에서 무료함을 달래야 했다. 그 기간은 무려 2개월씩이나 되었다. 다음은 그 여름을 기억하며 장순이 쓴 수기의 일부다. 그를 잃어버린 날부터 다시 찾던 날까지 그리움과 초조함으로 보낸 2달. 그때 내가 그에게 보냈던 편지 내용을 기억해본다. 무척 보고 싶다는 것 외에 할 말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헤어져 있는 기간을 갖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자. 서로 얼마나 생각하고 그리워하는가를 체험하면서. 네, 수기의 일부였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오면 우리는 곧바로 만나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했다. 사관학교가 위치한 그 주위의 자연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학교를 마주한 건너편에는 능이 있다. 능을 에워싸고 있는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사이로 잘 닦인 하얀 오솔길이 나 있다. 왕릉까지 못 가서 왼쪽으로 개울을 따라 오르면 작은 폭포가 되어 떨어지는 여울물이 있고 그것을 건너서면 무성한 갈대숲의 시작이다. 우리는 항상 이 길을 좋아했고 늘 이 갈대숲에 앉아 쉬곤 했다. 그는 행진곡을 휘파람으로 불며 말이 별로 없었고 손을 꼭 잡은 채 우리는 태릉숲을 한없이 걸었다. 그리고 자꾸자꾸 만난 동안 차츰 자연스러워질 수 있었다. 부자연스러웠던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감정을 억제하고 어릴 때처럼 느끼고 행동하려는 데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깨달아가기 시작했다. 우정이라고만 생각하기엔 우린 너무 성숙해 있었다. 그러면서 우린 그 전보다 더 자연스러운 만남을 갖기 시작했다. 환한 표정의 그가 내 곁에 다가선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태릉 숲속을 향한다. 개울을 따라 올라간다. 가을이 아니면 갈대숲은 없다. 하지만 거기엔 울창한 소나무 숲과 이름 모를 들꽃들이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많은 이야기를 쉴 수 없이 짓거리며 손을 꼭 잡고 걷고 또 걷는다. 무슨 말 좀 해봐. 항상 나 혼자만 떠드네. 무슨 얘기를 할까? 사랑한다고? 이렇게 내 목숨껏 널 사랑한다고? 그는 엉뚱한 말을 내뱉으며 내 어깨를 감싼다. 네, 여기에 그 두 분의 이제 연애 시설 사진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윤장순 여사가 쓴 수기고요. 네, 이어가겠습니다. 사랑은 항상 고민과 고통을 수반한다. 이는 마치 아름다운 장미꽃에 가시가 있는 것과 같다. 그런 시련이 없는 사랑은 너무 밋밋하고 단조로운가? 나는 그때도 사랑의 표현을 말로 잘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만나면 주로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훈련 기간에는 열심히 편지를 써서 보냈다. 대학 졸업반이 될 무렵까지 우리 집에서는 내 결혼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녀 집에서는 관연한 딸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리 없었다. 그때만 해도 여자는 대학만 졸업하게 하면 대개 결혼하던 조혼의 시대였다. 다시 장순의 숙이다. 대학 졸업반이 되면서 내 주위에서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학교에 낯선 아주머니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내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남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아, 결혼이었구나. 내가 결혼을 해야 하는구나. 결혼은 아직 내게 먼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일들이 내 주위를 맴도는 동안 나의 고민이 싹트기 시작했다. 무책임하게 방관할 수 없는 문제였다. 우리의 이 연애 끝은 어디일까? 그러나 결혼, 그것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과대한 부담이다. 나는 언젠가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해 장난처럼 얘기한 적이 있다. 아담한 주택, 작은 마당에 장미를 심자. 장미 넝쿨이 담장 위를 기어 올라 그늘이 지게 하고 그 밑에는 연못을 파서 금붕어가 놀게 하자. 서늘한 바람을 쏘이며 벤치에 나란히 앉아 별을 헤아려 보자. 전축엔 조용한 멜로디를 걸어놓고 나의 철없는 꿈을 들으며 그의 표정이 편안치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결혼에 대한 갈등과 고민, 그 속에서의 방황은 한동안 지속되었다.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사로잡힌 채 만사가 권태로워지던 그때 나를 확실하게 고정시킨 한 가지 사건이 있었다. 어느 늦은 여름날 그와 나는 다방에 마주 앉아 있었다. 그의 휴가는 그날이 마지막이었다. 다음날 아침 그는 귀교한다. 우리는 본의 아닌 논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주로 나의 짜증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 아래쪽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다. 그 통증은 가속도로 육박해 왔고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마침 근처에 병원이 있었다. 급성 맹장염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수술을 경험했다. 용기를 내. 간단한 것이니까. 그의 말을 뒤로 한 채 나는 바로 수술실로 옮겨졌다. 수술이 끝났다. 나 자신의 신체 일부분에 대해 객관적이고 회의적인 사고를 진행한 그 시간은 짧지만 참으로 긴 시간이었다. 눈을 뜨자 어머니와 그가 시야에 들어왔다. 그 둘은 같은 비중으로 내 시야를 차지했다. 그 뒤에 나의 친구 제이도 있었다. 입원실로 옮겨진 뒤 링거 수액이 내 혈관 속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통행금지 사이렌이 울렸다. 이제 오늘도 끝나는 것이다. 나는 그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지금 그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내 친구 제이와 그는 밤새워 내 곁을 지켜주었다. 정지되었던 내 신체의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무질서하게 덮쳐오는 신경의 회복은 감당키 어려운 통증이었다. 마취가 풀리면서 상처의 통증이 심해지고 사막에 길 잃은 사람처럼 무서운 갈증을 느꼈다. 그러나 수술 후 12시간 동안 물은 금물이었다. 물 좀. 내가 신음할 때마다 물 역신 자기 입술을 내 입술에 스쳐주곤 했다. 그는 나의 머리맡에 서서 상처를 마구 쥐어 뜯으려는 내 두 손을 꽉 붙들고 있었다. 열이 몹시 오르고 있었다. 흰 병실 천장에 나비가 날기 시작했다. 검은 나비가 한 마리 손바닥만 하게 커져서 내게로 날아와 내려왔다. 그리고 그것은 한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가 되어 방 안 가득 날고 있었다. 나는 헛소리를 하다가 이윽고 기진맥진했다. 친구 제이가 놀라서 당직 의사를 불러왔다. 의사는 내게 약을 먹이고 내려갔다. 의식을 회복했을 때 밝은 아침 햇살이 방 안에 가득했고 깨끗이 정리된 병실 안엔 아무도 없었다. 텅 빈 병실처럼 내 머릿속도 하얗게 비어 있었다. 신체의 자유로움이 제한되었을 뿐 상처의 통증도 사라졌다. 그때 친구 제이가 화병을 들고 들어왔다. 그윽한 백합 향기가 온 방 안에 퍼졌다. 아침에 떠났어. 펑 내 걱정하면서. 아, 그렇지. 오늘이 귀교 날이었지? 그래, 가야지. 감사와 미안함과 더불어 섭섭함도 함께 가슴을 한가득 뿌듯이 메워왔다. 그로부터 사흘째 되던 저녁, 유니폼 차림에 그가 불쑥 병실에 나타났다. 그는 궁금하고 걱정되어 견딜 수 없었다고 했다. 곁에 동료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가 흔쾌히 탈출 아닌 탈영을 도와주었다. 딱 5시간 동안이다. 5시간 후 그를 도와주던 동료가 학교 안에서 기회를 보다가 신호를 보낸다. 그것은 너무나 엄청나고 위험한 모험이었다. 내 곁에 있어준 시간은 단 2시간뿐. 돌아갈 시간을 계산해 넣어야 했다. 나는 일생을 통해 이 2시간을 잊을 수 없다. 만 8해 동안 병상에서 얻은 결론은 그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확신이었다. 나의 그무의 생애에 이 연애의 계속이고 싶다. 아, 남자네요.
나의 금후의 생에는 이 연애의 계속이고 싶다. 그의 말을 되새기면서 나는 그와 결혼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한동안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헤어질 수 없다는 절실함을 감성과 이성으로 모두 체험했을 때 우리는 더 큰 난관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둘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자 사랑 외의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나섰다. 나의 집에서 반대하고 나선 것이었다. 타협할 수 없는 큰 힘이 나를 억압해왔다. 군인? 더구나 가난한 초급장교로 시작이다? 장래성이 없다. 나이도 아직 어리다. 연애결혼이 웬 말이냐? 상식적으로 더 있을 법한 말들이다. 다 있을 법한 말들이었다. 나는 우리의 진지함과 그의 인격, 그의 총명함을 이해시키기 위해 온 힘을 쏟았다. 그는 혈통 있는 독립운동가의 가문이다. 그는 명석한 두뇌를 가졌다. 그는 결코 허영하지 않고 비겁하지도 않다. 그는 결코 평범하게 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악 조건을 덮을 장점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설득과 항변 끝에 겨우 승낙을 얻었다. 그때 나는 정말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이제 가까운 장래에 결혼할 것이다. 아주 우스운 살림이 시작되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결혼을 이야기하고 계획을 세우는 동안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다. 애초 우리 결혼에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던 그의 집에서 결혼 시기에 대해 이론을 제기한 것이다. 첫째, 작은 형님이 미혼이다. 둘째로,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 이런 이유로 1년 아니면 반년이라도 늦추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들은 대단히 막연한 이야기들이었다. 그의 형님은 곧 도미할 예정이었고 그 무렵까지도 결혼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분이었다. 경제적인 문제도 반년이나 1년 사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은 아니고 더구나 일선 소대장으로 나가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이런 이견은 오래가지 않았으나 결혼을 앞두고 우리로 하여금 무척 조바심 나게 했던 고빗길이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이제 우리는 졸업만 남겨두고 있었다. 내가 먼저 졸업했고 그로부터 며칠 뒤 그도 졸업했다. 그는 아주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의 이름이 크게 불렸고 별을 몇 개나 단 높은 장군이 그에게 상장과 상품을 안겨주었을 때 그는 정말 너무 멋있고 훌륭해 보였다. 이제 그 긴 행로는 끝이 났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행로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1960년 4월 8일 명동 YWCA 강당에서 장지영님의 주례로 결혼식을 했다. 이젠 마주보고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고 한편에 나란히 서서 새로운 길을 향해 함께 걸어나간다. 우리의 결혼은 우리의 연애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함과 정의로움을 선사했고 우리의 연애를 의심한 사람들에게는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하게 했다. 아내 말처럼 나는 결혼 무렵 현실적인 문제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형님도 결혼 전이었고 나는 육군 소위로 이제 최전방에 가서 적어도 2년 동안 근무해야 후방으로 나올 수 있는 몸이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일단 결혼을 결심하고 용기 있게 밀고 나간 것은 아내 쪽이었다. 그는 일단 마음을 먹고 나자 모든 역경을 헤쳐나갔다. 지금 생각하면 무엇을 믿고 결단을 내렸는지 상상하기 어렵다. 더욱이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노부모까지 모시는 육군 소위 생활을 극복해가며 첫 아들을 낳아 길렀다. 물론 장수는 친정 어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나의 자존심이 상할까봐 전혀 내색하지 않고 몰래 도와준 장모님의 마음 씀씀이를 나는 일생 잊을 수 없다. 남자가 밖에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가 죽어서는 안 된다는 그분의 생활 철학이 배어있는 배려였다. 내 오른쪽에 사진이 있습니다. 1960년 4월 8일 서울 명동의 YWCA 강당에서 장순과 나는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다. 육사 동기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결혼했지만 우리가 만난 기간을 생각하면 꼭 빠른 것만은 아니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결혼 뒤에도 우리는 경제적으로 쪼들린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의 해마다 이사해야 하는 살림살이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풍요로웠다. 나는 한 번도 장순을 배신한 적이 없었다. 아무리 군대와 정보부의 험악한 삶을 살아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나 자신을 탈선시키지 않았다. 그 덕분일까? 난 아직도 구치소에 갇힌 삶을 산 적이 없고 세속적인 비난을 받지 않았다. 그것은 아마도 나와 아내 사이에 사랑의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2010년 4월
우리 두 사람의 금혼식이 열렸다. 나의 아들과 딸들이 마련한 조촐한 자리였고 나의 초등학교부터 사관학교 때까지의 동창과 아내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창들이 모였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의 사랑을 곁에서 지켜본 증인들만 초대된 자리였다. 그날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한 편의 동영상으로 만들었다. 거기에 실렸던 아내의 시, 여정을 소개한다. 힘들고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다. 지쳐 쉬고 싶을 때도 그 손을 잡고 그냥 걸었다. 잡은 손을 놓고 싶을 때도 더욱 힘주어 그 손을 잡고 걸었다. 이제야 돌아본 지나온 세월, 그도 그리 먼 것이 아니었다. 바로 엊그제 같은 여정의 시작. 흘려보낸 시간 아쉽고 주어진 시간 길지 않아도 둘이 걸어 외롭지 않고 함께여서 행복했다. 네, 다음 소제목은요. 4.19 혁명입니다. 부제는 민심 폭발의 현장을 목격하다입니다. 1960년 4월 19일 나는 신혼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사회에서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 잘 몰랐다. 어느 날 신문을 펼쳐보니 전날 밤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다가 깡패들에게 얻어맞고 쓰러진 장면들이 실려 있었다. 이정재, 유지광 등 정치 깡패, 패거리들의 소행이라고 했다. 그 보도를 보면서 고교 시절 퇴학당한 한 친구가 생각났다. 그는 주먹을 휘두르다가 결국 학교를 떠나 뒤 유지강 그룹에 들어갔고 정치 집회 때마다 집회를 방해하는 폭력 전위대 역할을 했다. 그 보도가 있기 얼마 전 장충당공원 앞에서 김두한의 집회가 방해받은 일이 보도될 때 맨 앞에 파나마 모자를 쓰고 주먹을 불끈 쥔 그의 사진이 실리기도 했다. 그날 오후 나는 결혼사진을 찾기 위해 허바허바 사진관을 찾았다. 그 사진관은 을지로 입구 내무부, 현 외환은행 자리와 골목 하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 을지로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이 모여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부정선거 다시 하라. 나는 그것이 3.15, 3월 15일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라는 사실만 알았지 그 뜨거운 열기는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군중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 겨우 사진관에 접근했다. 사진을 막 찾아 나오는데 총소리가 났다. 공포탄인가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군중이 혼비백산에 도망가던 것이 아닌가. 실탄을 쏘는 것 같았다. 나는 당시 군복을 입고 있었다. 군중과 같이 뛰를 수도 없고 재빨리 미도파 백화점 쪽으로 방향을 돌려 몸을 피했다. 그제야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다음 날인 4월 20일부터는 데모가 한층 격화되었다. 전날 경무대 앞에서 총격을 가한 것이 화근이 되어 시민들까지 가세해 데모가 더욱 확대된 것이었다. 그 와중에 룸펜들까지 끼어들어 한몫하겠다고 날뛰고 있었다. 그들은 지나가는 시발 택시를 세우고 몽둥이로 유리창을 깨기도 했다. 평소에 쌓였던 불만을 발산하는 것이었던가 보다. 이렇게 해서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내 머리에 스쳤다. 이 룸펜은요, 실은 히키코모리 같은 겁니다. 그냥 이렇게 집에만 처박혀 있는 사람들을 룸펜이라 합니다. 그 시위는 점점 더 격화되어 드디어 비상계엄령이 전국에 선포되기에 이르렀다. 계엄사령관인 송요찬 육군참모총장은 학생들 대표를 경무대로 안내해 이승만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했으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때 학생 시위대는 대단히 현명해 계엄군으로 출동한 군인들에게는 오히려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경찰들만 공격했다. 누가 지휘하거나 시키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이런 양면 전술로 나올 수 있었을까? 학생들은 서울 시내 곳곳으로 퍼져 계엄군에게 손뼉을 쳤고 군인들은 데모를 막으려 하지 않은 채 그저 서성거릴 뿐이었다. 계엄군을 지휘했던 조재미 육군 제26사단장은 예하 장병들에게 절대로 발포하거나 폭력을 쓰지 말고 학생들을 보호하라는 지시까지 내려놓고 있었다. 서울 시내에 탱크와 무장 군인들이 들어오니 시민들도 처음에는 약간 불안해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오히려 이들을 환영하는 몸짓으로 맞으면서 시민과 군대가 한 덩어리가 되어가자 계엄령은 오히려 시민의 사기를 높여주는 결과가 되었다. 4월 24일 나는 장순과 함께 당시 아현동에 사시던 장지영 주례 선생님께 인사드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런데 버스가 그만 서대문 로터리에서 시위대에 가로막혀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다. 할 수 없이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는데 성남 군중이 서대문 근방에 이기붕 민의원 의장 관저에서 가재도구와 집기들을 마구 끌고 나와 길 한복판에서 불태우는 것이 아닌가. 길 가던 시민들 사이에는 어느 틈에 국민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이기붕 집에서는 제철도 아닌 수박이 다 나왔대. 이런저런 말들이 삽시간에 퍼졌다. 요즘처럼 비닐하우스 재배 방법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던 당시로서는 철 아닌 수박이 신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호의호식하는 고관들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자 과격한 행동으로 번졌다. 그날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당 총재직에서 사임했다. 이때 이기붕도 머뭇거리지 않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부통령직에서 깨끗이 사임했더라면 사태가 더는 확산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필이면 그때 주변에 아첨배가 있어서 특별 담화를 기한할 때 부통령직에서 사퇴하겠다라는 원안을 수정해 부통령직 당선 사퇴를 고려한다라는 말로 살짝 고쳤다. 이런 작은 장난이 그만 장작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겨우 고려한다는 거야? 말 한마디의 실수가 대중의 불만을 그토록 자극할 줄은 나도 미처 예측하지 못했다. 나는 그때 대중의 열기가 비등점에 이르면 조그만 사극도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얻었다. 4월 25일에는 서울시내 대학의 교수단이 총동원되어 시위를 벌였다. 아버지의 친구인 연세대학교 권오동 교수, 당시 성균관대학교 부총장이던 이정규 교수 등이 앞장섰다. 이를 계기로 사실상 서울 시내의 전 시민이 시위에 가담했다. 그때 60이 넘은 나의 어머니도 그 대열에 참여하셨을 정도였다. 그날 저녁 밤새 시위가 이어졌다.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시가지로 몰려 나왔다. 드디어 운명의 날인 4월 26일 월터 맥카너기 주한 미국 대사가 경무대로 들어갔고 얼마 후 이승만 대통령은 손을 들고 말았다. 하야하겠다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4월 28일 이기붕 일가가 올 때 갈 데 없이 피신하고 있던 경무대 경내의 비서관 숙소에서 자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나의 친구 이강석 군이 자기 부모와 아우를 쏘고 자신도 자살했다는 비참한 기사가 실린 호해가 삽시간에 서울 시내에 나돌았다. 나는 국민에 쌓였던 불만이 폭발하는 역사의 현장을 직접 목도했다. 군중의 무서움도 알 수 있었다. 다만 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사태가 이렇게 발전하면 차후에 이를 누가 나서서 수습할 수 있을까는 불안한 마음이 생겼다. 민주당이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군이 나설 수 있을까? 어느 쪽이 옳다고 선뜻 말할 자신이 없었다. 이승만이라는 탐욕적인 거인은 미웠지만 그가 쓰러진 뒤에 닥칠 일들에 대해 제대로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생각에 나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장군 사모님 이야기입니다. 1960년 6월 1일 나는 2개월간의 꿈같던 신혼생활을 접고 광주 보병학교에 초등군사반 9기 과정에 입교했다. 육사 출신은 막 임관한 처지이기 때문에 초등군사반에 따로 과정을 편성해 교육시키곤 했지만 때마침 4.19 혁명 직후의 격동기여서 과거 특무부대나 해병대 사령부에 소속되었던 장교들 그리고 군사교육을 깊이 해온 장교들까지 대거 입교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혼합 편성이 되었다. 나의 동기생들은 나를 제외하고 모두 독신이어서 영내에 거주했고 혼합 편성된 선배 장교들은 대부분 영외에 거주했다. 갓 임관한 장교들이 얼마나 술도 마시고 젊은 혈기를 발산하고 싶었겠는가. 이들이 상무대 보병학교 앞에 술집에서 어울리다 싸움판을 벌이는 바람에 금주령이 내려진 일도 있었다. 그러나 초급 장교들은 몰래 빠져나가 술판을 벌이곤 했다. 나는 그때도 술을 잘하지 못해서 동기들과 어울리다 보면 남보다 쉽게 취했다.
그래서 동기생들은 얼굴이 붉어져 표가 난다며 나를 따돌리기도 했다. 그때 중대장으로 김모 대위가 있었다. 육사 12기 선배였다. 그는 육사 시절부터 태권도 같은 무술에 능하면서도 상당히 관대했다. 우리의 실수를 알아도 눈감아 준 적이 많았다. 그는 마침 이화여대 졸업한 여성과 연애 중이었는데 그 연인이 하필 장순의 친구였다. 그래서 주말에 종종 서울로 외출을 나오면 함께 데이트를 하기도 했다. 하루는 김대위 커플은 물론이고 그의 숙부인 김모 장군 내외까지 함께 어울리게 되었다. 김 장군은 나의 생도 시절 우리의 훈육을 담당한 생도대장이었다. 나에게는 까마득한 은사요 상관이었던 셈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생도들에게 파사현정을 강조한 그분을 우리는 많이 존경했다. 파사현정은 사악함을 깨뜨리고 정의를 구현하라 라는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기 전, 그러니까 김 장군이 우리를 떠나 군단 참모장으로 옮겨갔을 때의 일이다. 당시 그가 속한 군단의 군단장은 양국진 장군이었다. 그런데 그 위에 일군 사령관으로 송요찬 장군이 부임하면서 대대적인 숙정 작업이 벌어졌고 1차로 양 장군이 부정축제를 이유로 해임되었다. 양 장군이 그렇게 된 데에는 그의 부인의 비리가 들춰졌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그런데 양 장군의 부인이 그런 소문이 돌게 된 경위를 알아봤던 모양이다. 그의 귀에 군단 참모장 김 장군의 부인이 제보했다는 소리가 들렸다. 참을 사람이 아니었다. 김 장군 부인에게 쫓아가 "이년 먹기는 나만 먹었어?" 하며 머리채를 붙잡고 난동을 부렸다는 말이 군 내부에 자자했다. 이런 소동이 벌어진 뒤 김 장군도 육군본부에서 대기 발령 중이었다. 바로 그 김 장군 부부를 만나게 된 것이었다. 우리는 종로 3가 단성사 극장 주변에 있는 한 다방에서 만났다. 서울 시민이면 다 알다시피 이곳은 단성사와 피카디리 두 극장이 마주보고 있어 영화를 보려면 먼저 두 극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나는 그때 단성사에서 상영 중인 역사극을 보고 싶었지만 김 장군 부인은 피카디리에서 상영 중인 프랑스 갱 영화를 보고 싶다고 하여 그 부인의 의사대로 피카디리로 향했다. 영화는 시시했다. 나는 영화가 형편없군 혼잣말로 중얼거렸는데 그만 그 부인이 이 소리를 들었던 모양이다. 어쨌든 우리 일행은 영화를 보고 나왔다. 그리고 그 옆에 백궁이라는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막 자리를 잡았다. 그 순간 김 장군 부인이 눈을 치켜뜨며 나를 노려보며 사납게 큰 소리를 쳤다. "이소희, 내가 보자는 영화를 봐서 불만이야?" 완전히 반말이었다. 일순나는 당황했다. 윗사람들 있는데 함부로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거 아니야. 정신 차려. 완전히 저기를 가지고 나를 힐책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어찌할 바를 몰라 김 장군을 살펴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입맛만 쩍쩍 다시며 눈을 감고 있었다. 그때였다. 장순이 스푼을 딱 소리 나게 내려놓고 자리에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나는 당황해 주저하다가 밖으로 쫓아나갔다. 김대위도 뒤따라 나왔다. 장수는 김대위에게 한마디 쏘아붙였다. "당신들 눈에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소이라도 나에게는 하늘과 같은 남편이에요. 어떻게 부인이 있는 앞에서 남편을 그렇게 모욕합니까? 참 교양이 없군요." 그리고 장수는 부슬비가 내리는 길로 뚜벅뚜벅 걸어나갔다. 나도 김대위에게 작별하고 장순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일이 벌어진 뒤 김대위는 그 연인과 헤어졌고 김 장군은 육군본부에서 대기하다가 예편했다. 나는 그날 일이 벌어진 이후 장순이 절대로 부대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다. 내가 군 생활하는 동안 장순은 늘 서울집에 머물렀다. 군 가족이나 육사 동기들의 부부 동반 모임에도 나는 늘 혼자 참석했다. 그래서 장수는 지금도 나의 군인 시절 동료들, 나의 상관이건 동기이건 후배이건 누구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 군인 사회는 남편의 계급에 따라 부인도 똑같이 취급되는 이상한 사회다. 지금도 상당 부분 그런 것으로 안다. 나는 군인으로서 상명하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장순에게까지 그런 마음의 부담을 줄 필요는 없었다. 네, 다음 소제목은 내가 본 5.16 군사정변 1입니다. 부제는요,
쿠데타를 주동한 세력은 도대체 누구인가입니다. 1960년 1월 육사 4학년 시절에 우리는 부산 군수기지 사령부에 현지 교육차 갔었다. 부산역에 도착했더니 크지 않은 키에 겨울인데도 검은 안경을 쓰고 공군 점퍼 차림을 한 사령관이 부산역까지 나와 우리 일행을 맞아주었다. 바로 박정희 소장이었다. 우리는 군수기지 사령부에서 그의 훈시를 듣고 부산 일대 군사시설을 시찰했다. 병기기지창, 수송기지창 등을 거쳐 저녁 때는 부산역 근방의 군 휴양소에서 휴식을 취했다. 우리가 각자 배정된 방에서 잡담도 하고 늘어져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박 사령관이 온다는 전갈이 왔다. 우리는 부랴부랴 헤어져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얼마 후 사간생도 인솔단장인 박창암 대령이 박정희 소장을 수행해 각 방을 순회했다. 그 뒤로는 박 소장의 부관과 휘하 병사들이 빵과 과일을 넣은 상자를 들고 대기하다가 지시에 따라 한 봉지씩 나누어 주었다. 박 장군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했다. 그때 박 장군의 표정이 근엄했지만 왠지 모르게 친근감을 주었다. 그렇게 숙소에까지 찾아와 격려해준 장군은 없었다. 그래서인지 깊은 인상이 남았다. 다음날 우리는 부산을 떠났다.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생도대 부대장인 박창암 대령과 대화할 기회가 주어졌다. 그때 박 대령이 느닷없이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전국의 부대를 많이 다녀봤지만 어제 만난 박 장군처럼 주관이 뚜렷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가진 장군을 일찍이 찾지 못했네. 유능한 분이야. 어제 우리는 대화를 많이 나눴지. 박창암 대령은 우리나라 특수전에 일가견이 있었다. 그는 한국전쟁 중 8사단 수색대에 있으면서 엄동 설안에 적진 깊숙이 들어가 작전을 벌이는 바람에 동상에 걸려 발가락 상당 부분을 절단한 철저한 무골이었다. 우리를 지독하게 훈련시키는 그에게 진저리를 치는 동료 생도들도 있었지만 그런 엄격함이 우리에게는 다른 장교와는 무엇인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 적어도 그는 부패한 장교는 아니었다. 무인답게 절도가 있었다. 박창암 대령은 자신이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장군들은 경멸하는 독선적인 면도 있었다. 그처럼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이 사관학교 훈육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경도 동양인 이한림 육군 사관학교장과 최주종 생도대장의 배려 덕분이었다. 이처럼 유난히 자부심 강한 박대령이 존경하는 장군이 있다면 그는 분명 우리나라 장군들 가운데 A학점을 받는 사람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 박정희 소장을 잊고 있었다. 1961년 5월 16일 전방의 수색중대 소대장을 하다가 28사단 80년대 1대대 소대장으로 전보된 직후였다. 우리 대대는 예비대대여서 교육훈련에 열중하고 있었다. 부대 내 숙소의 잠자리에서 아직 일어나기 전 이른 아침이었다. 인접 소대 소대장 조중희가 방문을 두드렸다. 서울에서 혁명이 일어났어. 방송 들어봐. 나는 즉시 베개 곁에 있던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틀었다. 진해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금조 미명을 기해서 일제히 행동을 개시하여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군부가 골기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척간두에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사혁명위원회는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로 삼고 방송은 이 내용을 반복하고 있었다. 아직 사태가 불투명한 것인지 아무리 들어도 더 진전된 뉴스는 나오지 않았다. 드디어 혁명이 일어났구나. 당시 세계 곳곳에서 마치 유행처럼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 돌림병이 드디어 이 땅까지 밀려든 것이었다. 그보다 한 해 앞서 사상계에 실린 콜롬 보고서를 읽은 기억이 났다. 한국에서도 버마나 파키스탄에서처럼 군사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견한 내용이었다. 넓은 의미에서 한국이 타국의 예를 따라 군부 지배가 정당을 대체할 그런 사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어느 정도 합당한 것이다.
이게 기사의 내용입니다. 물론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물론 콜론 보고서를 작성한 로버트 스칼라피노 교수는 이승만 치하에서는 군부의 등장이 어렵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이승만이 한국군을 교묘히 조종하여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실패하거나 유고가 생기면 그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예견했던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완곡하게 표현되긴 했지만 군의 정치 개입 상황을 처음으로 가정했다고 해서 스칼라피노 교수는 그 뒤 한국에서 미래 예측의 귀신처럼 여겨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경청했다. 올 것이 왔다. 나는 혼자 되풀이해서 말했다. 나중에 윤보선 대통령도 이런 말을 했다. 해서 군사 쿠데타를 지지했다는 구설에 오르기도 했지만 당시 내 생각은 바로 그런 것이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주동이 되어 혁명을 일으켰을까? 우리가 존경하던 일군 사령관 이한림 장군이 어떤 입장인지가 나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였다. 그러나 확인할 수가 없었다. 나는 민주당이 집권한 지난 1년을 곰곰이 돌아봤다. 당시 일기에 이렇게 썼다. 장면 정권은 확실히 무력하고 무능하고 결단력이 없는 흐리멍텅한 정부였다. 6.25 동란을 통하여 수십만의 젊은 생명과 수백억의 재산을 잿더미로 날린 가운데 그나마 유지한 반쪽의 땅을 제대로 가꾸지 못했고 4.19 이후 사회적 혼란과 극성스러워진 학생들의 계속되는 시위조차 제어하지 못했으며 마음대로 사회의 각 이익단체들이 저마다 젓가락 들고 전국을 요리하도록 내버려두는 그 정도의 지도력으로 어떻게 국가를 경영하겠는가. 정부는 부패와 부정이 곳곳에 스며들어도 아무런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총리 선출하는 과정에서 어떤 국회의원은 반도 호텔에서 장면 총리를 면담하고 나오면서 훤히 비치는 못이 노타이 셔츠에 수표가 들어있는 모양이 드러났다는 기사도 있었다. 학생 대표가 북한과 통일 문제를 단판 짓겠다고 판문점에 간다고 해도 정부는 주눅이 들어 말을 못하고 있다. 사회 곳곳은 정부를 공격하는 시위로 연일 마비될 지경이었지만 모두 목전의 이익만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자유의 바람은 좋은데 그게 자유인지 아니면 방종인지 분간하기조차 어렵다. 그리고 사회 전체가 불신으로 인해 병들어가고 있다. 장면도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어서 아마 국제정치 돌아가는 것쯤은 알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이승만의 길과 정반대에 서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외세에 대한 굴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패배의식으로 충만해 있어 혹시나 북한이 또 도발하는 것은 아닌지 항상 불안했다. 이승만의 대일 강경 자세를 시정한다는 뜻에서 과도하게 대일본 친선 외교를 서두르는 것도 불만스러웠다. 어느 것 하나 민족의 주체성을 갖고 나라를 발전시키려는 구상이나 청사진이 없었다. 매일 도시락 싸가지고 출근하라는 지시나 공무원에게 내리는 정도의 지도력으로는 어렵다. 한마디로 장면이란 분은 곱게 자란 신사였는지는 몰라도 난세의 지도자감은 아니었다. 네, 일기 내용이었습니다. 제2공화국은 내각 책임제였는데 지도력 없고 무능한 정부로 비쳤다. 제도 탓이었을까? 아니면 정부를 운영한 인물 탓이었을까? 민주당은 4.19 혁명의 주인공이 아니면서 혁명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으므로 항상 혁명의 주체인 학생들 눈치를 살피다 끝장을 보게 될 것 같았다. 이런 나약함과 무능함으로 허점을 보인 것이 군사혁명을 유도한 결과가 되었다. 훗날 내가 정계에 몸담고 있을 때 이재형 국회의장은 이렇게 표현했다. 민주당은 집권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 난국이 비롯됐다. 민주당으로서는 그동안 외쳐왔던 이승만 독재 반대와 내각 책임제 정치가 이루어지자 더 이상 의원들을 결속시킬 수단이 없었다. 강원용 목사 같은 이도 민주당이 너무 무능해서 박정희 쿠데타를 오히려 지지하게 되었다는 말을 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 지식인들이 지지했어요. 올 것이 왔구나 싶어서 나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럴만했죠. 민주당 정부는 도무지 나라를 끌어갈 수 없는 정부였어요. 한마디로 완전히 카오스였습니다. 오죽하면 독재는 나쁘지만 무질서보단 낫다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니 뭔가 일이 터져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어요. 강 목사처럼 늘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사람이 민선 민주당 정부에 얼마나 실망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강 목사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장면 정부의 무능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윤보선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국민 상당수가 쿠데타에 대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쿠데타를 일으킨 주동 세력은 어떤 사람들일까? 더욱 궁금해졌다. 무질서한 정부를 무너뜨린 군사혁명 세력은 사전 계획에 따라 착착 일을 정리해 나가는 것 같았다. 방송국도 장악했고 왜 군사혁명이 필요했는지 그 취지도 발표했다.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장도용 중장이 지휘하는 군사혁명위원회가 3권을 장악했고 강요는 대부분 연금 상태에 있었으며 장면 총리는 어디로 숨었는지 나타나지 않았다. 혁명군은 미 8군의 압력을 받고 있었다. 장도용 장군은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면서 혁명 대열과 기성정부의 중간지대에 서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웠지만 겉으로는 마치 주역인 양 우쭐대고 있었다. 그렇지만 어딘지 불안한 그늘이 보였다. 5월 17일 드디어 혁명 주체가 박정희 소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제야나는 박창암 대령이 우리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박 장군은 훌륭한 분이시다. 조국의 앞날에 대해 가장 뚜렷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 나는 그분들이 그때부터 의기투합했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날 점심시간에 연대 장교식당에서 연대장 최동환 대령이 박정희 장군과 육군대학에서 만났던 일화를 들려주었다. 1956년 박정희 장군은 5호 사단장으로 있다가 부정선거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 되어 육군대학에 입교했다. 육사 7기생인 최 대령으로서는 생도 시절 박정희 대위가 자신의 중대장이었기 때문에 존경하는 선배였다. 최 대령이 기억하는 박정희 장군의 모습은 과묵하고 알이 꽉 찬 사람이었다. 당시 학급의 최고 선배로서 특히 후배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비록 막걸리 파티였지만 술자리를 가장 많이 베풀었다고 했다. 자유당 때여서인지 시국 이야기는 되도록 피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쪽이었다고 했다. 또한 전술, 전략 이론 등에도 일가견이 있었다고 최 대령은 회고했다. 혁명의 다음 단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퍽 궁금했다. 혁명위원회의 목표도 불분명했고 그 자세한 전개 과정을 알기 어려웠다. 그러나 나는 장면 정부에 대한 실망이 워낙 컸던 나머지 군사혁명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웠다. 감정적으로 혁명위원회의 행동을 지지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하지만 군대가 정부기관을 점거했다고 해서 혁명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과연 미국이 그런 군사정변을 용인할지도 궁금했다. 사단에서는 전 장병의 외출과 외박을 일절 금지하고 부대 내에서 대기하도록 지시가 내려졌다. 점심시간에 마주친 연대장 최 대령은 평소 존경해오던 이알림 군사령관의 지시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 말과 그 마음 그대로 그는 상부의 지시만 기다리고 있던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군사정변에 대해 약간 회의적인 태도가 느껴졌다. 5월 17일은 군사혁명의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선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당시 장면 총리는 사라지고 없었지만 상징적 국가 원수인 윤보선 대통령이 작전 지휘권을 쥔 유엔 사령관 카터 맥그루더 장군에게 반란군을 진압하라는 명령만 내리면 대규모 유혈 사태가 벌어질 판이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 나 자신 속으로 걱정했다. 우리는 모두 부대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 정보에 완전히 어두웠다. 군사령부로부터는 아무런 지시가 없었고 연대장은 군사령부와 군단 내의 동료들과 정보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들조차 상황을 뚜렷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네, 다음 소제목은 내가 본 5.16 군사정변 2입니다. 부제는 배반당한 혁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분과 긴장 속에 암중모색의 이틀이 지나갔다. 드디어 5월 18일 육사생도들이 군사혁명 지지 시가행진을 한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라디오 방송에서는 군악소리와 함께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진행되는 행사를 중계하고 있었다. 장도용 장군이 목총을 둬도 악을 쓰다시피 연설을 했다. 너무 흥분한 탓인지 목소리는 찢어지는 듯했고 연설 내용은 횡설수설이었다. 그 뒤 육사 18기 생이자 나의 고등학교 후배인 정재문 연대장 생도가 지지 결의문을 낭독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대세가 혁명 쪽으로 기울었구나 하는 판단에 이르렀다. 그 다음날 1군 사령관에 박임항 장군이 임명되었다는 통지문이 도착했다.
그런 뒤에는 혁명 공약을 암기하라는 지시, 부정부패를 일소하라는 지시, 유흥음식점 출입과 음주 방가를 금지한다는 지시 등이 매일같이 연거푸 내려왔다. 며칠 뒤에는 이한림 장군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육사 교수 강영훈 장군과 우리 군단의 8사단장 정강 장군이 구속되었는 소식도 있었다. 안타까웠다. 그런가 하면 군사혁명위원회는 내가 육사에 있을 때 육사 생도대장이었던 최주종 장군의 이름이 들어있었다. 우리가 신뢰하던 분이 혁명위원회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솔직히 일말의 안도감을 주기도 했다. 그렇게 안타까움과 안도감이 엇갈리는 가운데 혁명위원회의 면면을 보니 중요한 자리는 모두 망군 출신이 차지했다. 거기에 덧붙여 출신 지역으로 보면 박정희 소장을 제외하고 이주일 소장, 김동하 해병 소장, 박임항 중장, 최주종 소장, 김용근 해병 준장 등 대부분이 함경도 출신이었다. 600년 전 위화도 해군을 단행하고 새 왕조를 창건한 이성계도 함경도 출신 아니었나. 그쪽 사람들은 대륙적인 기질이 있어 대범하고 용감한 것 같았다. 그래서 김일성도 소련에서 귀국할 때 고향인 평안도에서부터 세력을 잡지 못하고 함경도세를 엎고 평양으로 진주했다고 하지 않나. 아무튼 박정희 장군은 망군 출신이어서 그들과 쉽게 의기투합한 것으로 짐작되었다. 혁명 주체의 상층부는 그렇다 치고 중간 간부는 대개 육사 8기생들로 채워져 있었다. 육사 7기생인 연대장 최동환 대령은 이한림 군사령관의 체포 소식에 상당히 기분이 침울해졌다. 나중에 내가 모셨던 유원식 장군으로부터 5월 17일에 긴박했던 상황을 자세히 들었다. 5.16 혁명은 윤보선 대통령의 협조가 없었으면 성공하지 못했지. 당시 미군 사령관이 군진압을 요청했지만 그분이 결단을 내려서 아군끼리 총질하는 것을 막았지. 나는 그때 그분께 미리 가서 혁명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는데 요새 그분은 이를 부인하더군. 18일 장면 총리는 숨어있던 수녀원에서 나와 내각이 총사퇴한다고 결의하고 이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민간정부의 허망한 몰락이었다. 이에 비해 군사혁명위원회는 힘과 능력이 있어 보였다. 혁명위원회가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이름을 바꾸고 삼권을 장악해 혁명과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중앙정보부가 설립되고 박정희 장군의 조카 사위인 김종필 예비역 중령이 그 부장이 되어 실제로 부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방첩대 출신으로 당시 연대 인사주임이던 이인수 소령은 김종필 중령을 잘 안다고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요령이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혁명 세력을 끌고 가려는지 의심스럽네. 김종필에 대한 평가가 대단히 박했다. 이인수 소령은 군의 정치 개입 자체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전반적으로 군사혁명을 지지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부대원들에게 어떻게 교육하라는 구체적인 정훈 지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나는 혼자서 교환을 작성해 중대원들에게 혁명의 당위성을 교육할 정도였다. 얼마 후 혁명공학이 하달되었다. 5월 16일 새벽 방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하던 바로 그 내용이었다. 장병들 휴가 나갈 때 이를 암송케 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나는 혁명이 벌써 경직화되고 형식화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다. 당시 쓴 일기의 한 토막이다. 어떤 민족도 자율적이지 못할 때는 밑에서 올라가는 의사보다 위에서 지배하는 의사에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지배적인 소수의 구성은 어떻게 성립할 수 있을까? 여기에 혁명 정권의 딜레마가 있다. 군이라고 다 순수하다고 할 수 없다. 일부의 부패상이라도 현재와 같은 혁명 상황에서는 용인할 수 없다. 군 지휘관의 무능한 결정을 국가의 의지로 간주할 수도 없다. 이제 혁명 정권의 유지는 소수의 양심적이며 참신한 인사들에게 맡겨야 한다. 혁명은 군부의 이름으로 성립되었지만 혁명이 발전되면 군부 내의 무능하고 부패한 분자들을 제거해야 한다. 군은 국가가 가장 위험한 지경에서 봉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소수라도 참신하고 유능한 인사들이 등장해야 한다. 또 나는 이렇게 적었다. 캐캐 묵은 구호만의 반공인이 민주주의 하는 것으로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 민중은 참신한 새 공기를 흡수하기를 원하고 있다.
민중의 의식에 클로즈업 될 수 없는 신화는 이미 신화가 아니다. 민중의 가장 내면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신화라야만 한다. 우리는 이미 신화가 없는 민족이다. 그리고 새로 제시된 신화에 의하여 새로운 구조가 건축될 것이다. 네, 이게 일기의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일개 초급장교였지만 5.16 군사정변의 방향에 대해 내 나름의 견해를 정리하고 싶었다. 마치 내가 혁명 주체나 된 것처럼 말이다. 전방에 있는 일개 소대장에 불과했음에도 이런 민족의 거사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몹시 안타까워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적 나세리즘의 세계는 그런 형태로 나에게 나타났다. 6월에 들어서면서 우리 연대는 교육훈련에 더욱 열을 올렸다. 나는 연대장 최동환 대령에게 신임을 받았다. 한 번은 연대장이 직접 나서서 페바 가로 열고 전초 방어 현장 시범 토론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나는 그의 발표 원고를 작성하는 준비팀에 뽑혀 연대로 파견을 나갔다. 그 시나리오를 작성하느라 아들의 100일 때도 집에 못 가고 밤을 꼬박 새웠다. 그렇게 일에 몰두해 있는데 갑자기 정문 위병소에서 가족이 면회를 왔다는 전갈이 왔다. 일을 대충 정리하고 달려가 보니 장순이 100일 된 아들을 데리고 와 있었다.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초췌하고 피로에 지친 장순이 나를 원망하는 얼굴이었다. 애가 100일이 되었는데도 어째 와서 보지 않는 것이지요? 아니, 그렇다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나는 일신의 삭막한 환경을 한시도 장순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교환 준비로 바쁜 작전주임 최소룡에게 하루만 여유를 달라고 부탁해 허락을 받고 장순과 아들을 데리고 버스를 탔다. 아들을 안고 서울로 향했다. 행복은 넉넉할 때만 느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쪼들리고 제한된 시간에도 내 품에 아들을 안고 있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 행복은 예고 없이 그리고 짧은 순간에도 찾아오는 것인가 보다. 5.16이 일어난 지 몇 달이 지났다. 나는 어떤 정보가 있어서가 아니라 장도영 장군의 자세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그는 분명히 실세가 아닌 것 같았고 그의 행동에 허장성세 같은 느낌이 들었다. 며칠 안 가서 이집트에서 나세르가 등장한 것처럼 결국 판이 뒤집어지겠지. 나의 막연한 예측은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 장도영 장군은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직을 맡기는 했지만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최고회의 내에서 장도영 의장보다 박정희 부의장의 목소리가 진짜처럼 들렸다. 최고위원들은 회의에서 부의장의 눈치만 살폈고 회의는 그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세상에 비밀이 있는가? 이런 권력 핵심부의 소식은 재빨리 밖으로 전해졌다. 혁명한다고 한강을 건너온 지 한 달 남짓 만에 사건이 터졌다. 이름하여 반혁명 사건이란다. 장도영 의장이 박지옥 공수단장과 문재준 헌병사령관을 시켜 박정희 장군이 지방을 시찰할 때 그를 체포, 구금하려는 음모가 진행 중이었는데 중앙정보부가 이를 사전에 감지하고 그 일당을 일망타진했다는 스토리였다. 나의 예측이 적중해서 나 스스로 놀랐다. 나는 그때부터 배반당한 혁명에 대해 깊은 생각을 했다. 혁명은 열정으로 시작하지만 결과는 정치가의 탐욕과 이기로 귀착되곤 한다. 그것이 혁명의 운명인가? 네, 지금 3장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3장 내용은요, 군문의 첫 발을 딛다입니다. 네, 다음 장은 4장 역사의 현장들로 이어집니다. 네,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황 작가였습니다.